누군가 당신한테 이런 말을 해준 적 있나요?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그 말이 살면서 딱 한 번, 딱 한 사람한테 들었을 뿐인데 그 말 하나 때문에 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호예요. 제호가 그 말을 들었을 땐 16이었죠. 소년원에 있었고 자살을 결심한 상태였어요. 그 말을 해준 사람은 상담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 그랬죠. 제호야, 나는 네가 이 동네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알아. 그게 보인다고. 그래서 재호는 그 말을 붙들고 살았어요.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말을 기억 속에서 꺼냈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왔죠. 고백하는 편지였어요. 재호야,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어.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읽어드리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16 소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소년에게 거짓말을 한 선생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거짓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호가 태어난 곳은 1980년대 초반,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동네였어요. 아버지가 지병으로 인해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죠. 되게 오래 아프셨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제때 치료를 못 받으셨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안 계셨어요. 제호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떠나셨어요. 이유는 몰랐죠. 제호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왜 떠나셨는지 끝내 알지 못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호는 보육원으로 갔죠. 11살이었어요. 보육원이 어떤 곳인지 밥은 있고 잠자리도 있는데 나만의 사람이 없는 곳. 재호는 거기서 중학교에 다녔어요. 그리고 키가 작았죠. 또래보다 훨씬 작았어요. 아버지의 지병이 유전된 건지 아니면 어릴 때 영양이 부족했던 건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반에서 제일 작은 축에 속했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됐죠. 특히 그 시절에 학창 시절 아이들이 작은 아이를 그냥 두질 않잖아요. 보육원 출신의 키까지 작으니까 재호는 거의 매일 괴롭힘을 당했어요. 별명이 있었죠. 난쟁이. 그게 재호가 이름 대신 불린 별명이었어요. 재호가 어떻게 버텼냐고요? 그냥 버텼어요, 그냥. 딱히 방법이 없었으니까. 어디 말할 데도 없고, 도와줄 가족도 없고, 그냥 맞고, 욕 먹고, 다음날 학교 또 가고. 그게 재호의 중학교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재호한테 친구가 생겼어요. 같은 반 여자아이였는데 이름이 수진이었어요. 수진이도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였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살이 좀 있었어요. 고작 그것 때문에 그 나이 애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수진이도 매일 놀림을 받았어요. 재호랑 수진이가 처음 말을 섞은 게 급식실이었어요. 재호가 밥 받아서 자리를 찾는데 애들이 재호 옆에 앉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수진이가 먼저 말했어요. 여기 앉으라고. 그게 첫 시작이었죠. 그렇게 둘은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점심마다 같이 먹고 쉬는 시간에 같이 있고 하교할 때 같은 방향이면 같이 걷고 재호한테 수진이는 학교에서 처음 생긴 친구였어요. 내 편인 친구, 옆에 있어주는 친구. 수진이가 그림을 좋아했어요. 공책 여백에 항상 뭔가를 그리고 있었죠. 꽃이나 고양이나
가끔은 뭔지 모를 것들도. 재호가 뭘 그리냐고 물어보면 수진이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뭐 같아 보여? 라고 했죠. 하지만 재호는 딱히 그림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꽃? 강아지? 이러면 수진이가 땡 하면서 막 웃었어요. 그 웃음이 재호는 그게 진짜 좋았나 봐요. 수진이가 웃는 게. 그 짧았던 시절이 재호한테 제일 좋았던 시절인가 봐요. 시간이 조금 흘러서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수진이의 괴롭힘이 심해졌죠. 반이 바뀌면서 가해 아이들이 바뀐 건데 새로 바뀐 아이들이 훨씬 더 가해 수법이 심했죠. 지금 같은 SNS는 없었지만 학교 내에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며 소문을 내는 방식이었죠. 근데 수진이를 향한 말들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재호가 옆에 있으려고 했는데 같은 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같이 있지 못했죠. 그러면 쉬는 시간에 가면 됐는데 쉬는 시간이 짧아서 얼마 있지도 못했고 게다가 점심때 같이 먹으려고 하면 가해 아이들이 그것마저 방해했어요. 수진이 옆에 앉으려는 재호한테 발을 걸거나 식판을 뺏어서 도망가거나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재호한테 그랬어요. 나 좀 지친다. 그래서 재호가 뭐가? 했더니 수진이가 그냥 다 라고 했어요. 재호가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그래도 버텨야지 라고 했죠. 그렇게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재호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수진이랑 한 대화였을 줄은. 그 대화를 한 지 열흘 뒤에 수진이가 없어졌어요. 학교에 수진이에 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재호가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기 싫었던 건지도 몰라요. 수진이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14살에. 재호가 그날 학교 화장실에서 한참을 있었대요. 아무 생각이 안 났대요. 그냥 아무 생각도. 수진이 장례식이 있었어요. 보육원 선생님께 사정사정해서 혼자 다녀왔죠. 빈소에 가보니 수진이 영정사진이 보였어요. 사진 속에서 수진이가 활짝 웃고 있었죠. 공책에 그림 그리다가 찍힌 것 같은 사진이었죠. 근데 그 장례식에 수진이를 괴롭히던 아이 중 한 명이 와 있었어요. 재호가 그 아이를 봤죠. 그 아이가 웃으며 눈물을 닦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재호의 머리에서 무언가 끊기는 소리와 함께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재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 아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재호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죠. 어른들이 재호를 붙잡고 말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경찰이 왔고 재호가 연행됐습니다. 나이 15에 재호는 소년원에 가게 됐습니다. 소년원이 어떤 곳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재호가 나중에 이야기한 걸 들으면 그냥 버티는 곳이라고 했어요. 뭔가를 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버티는 곳. 재호는 거기서 수진이 생각을 많이 했대요. 수진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자기가 뭘 더 할 수 있었을까?
그때 그냥 버텨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말 말고 더 뭔가를 말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했대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건지, 어머니는 왜 떠났는지, 왜 날 버렸는지, 아버지는 왜 일찍 가셨는지, 또 보육원에서 키가 작은 상태로 학교 폭력을 당하고 욕도 먹으면서 유일한 친구 하나를 잃고 마지막엔 소년원까지 와서 앞으로 본인 인생에 또 뭐가 있을지 재호한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소년원에 온 지 2달쯤 됐을 때 재호는 결심을 했죠. 여기서 나가면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더 버틸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그 결심을 하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좀 편해졌대요. 아,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이 났으니까 그랬나 봐요. 그런 결정을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상담 선생님이 왔어요. 소년원에는 상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 이름이 박 선생님이었는데 나이가 40대쯤 되신 분이었어요. 주에 1회 아이들 상담을 맡으신 분. 재우는 그 선생님이 처음엔 너무 싫었대요. 뭔가를 물어보면 대답하기도 싫었고 어차피 이 사람도 자기를 진심으로 신경 쓰는 건 아닐 거라고. 그냥 직업이니까 하는 거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3번째 상담이었죠. 선생님이 재호한테 물었어요. 재호야, 나와서 뭐 하고 싶어? 재호는 대답을 안 했죠. 선생님이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재호가 어차피 다 똑같을 거니까요. 라고. 그 뒤로 선생님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재호도 똑같이 말이 없었죠. 그리고 각자 창밖을 봤어요. 그러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재호야, 네, 나 특이한 능력이 있어. 재호가 뭔 소린가 싶어 선생님을 봤죠. 선생님이 엄청 진지한 얼굴이었어요. 나는 가끔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가 눈에 보여. 전부는 아니고 아주 가끔. 재호가 그 말을 들으면서 또 시작이다 싶었대요. 뭐 어른들이 애들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희망 가져라, 잘 될 거다. 그런 류의 헛된 빈말이 시작되겠구나 싶어서 또 듣기 싫었대요. 근데 선생님이 이어서 한 말이 재호가 예상한 말이 아니었어요. 재호 너, 나는 네가 네 동네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게 보여. 잘 될 거라는 게 아니야.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네 이름을 알게 돼. 그게 보여. 재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웃음이 나오려고 했대요. 말도 안 된다고. 보육원 출신의 소년원에 있는 키 작은 애가 무슨 중요한 사람이 된다고. 말이 되냐고. 근데 웃음이 안 나왔대요. 선생님 얼굴이 너무 진지해서. 거짓말을 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뭔가를 본 사람 같은 얼굴이었죠. 그렇게 상담이 끝나고 재호가 그날 밤으로 돌아와서
잠도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계속 그 말이 맴돌았대요. 중요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게 된다. 그게 무슨 말일까? 그날 밤, 재호가 세운 결심이 흔들렸어요. 나와서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그 결심이 흔들렸죠. 그 이후로 재호가 소년원에서 나온 건 6개월 뒤였어요. 보육원으로 다시 돌아왔죠. 학교는 다시 다닐 자신이 없었어요. 검정고시로 대신하기로 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죠. 동네 소문이 다 났으니까. 소년원에 다녀온 애로 다 소문이 났으니까. 게다가 보육원에서도 눈치가 보였어요. 알바를 하려고 해도 거절당하는 날이 많았죠. 그럴 때마다 재호는 머릿속에서 다시 되뇌었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중요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알게 된다. 그게 어떤 건지는 몰라도 일단 살고 나서 보자. 검정고시 공부를 위해서 도서관에 다녔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책 사볼 돈도 많지 않아서 도서관 책 빌려서 읽고 노트에 정리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중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했어요. 이 기세를 이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통과했죠. 보육원을 나와야 할 나이가 됐을 때 재호는 취직을 했습니다. 작은 인쇄소였죠. 큰 회사 같은 곳은 받아주진 않았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딱히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 사이에 선생님 생각이 자주 났습니다. 선생님께 연락하고 싶었는데 연락처를 몰랐죠. 소년원 상담 선생님이었으니까 개인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었대요. 그냥 선생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만 머리에, 뇌리에 기억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시간은 흘러 재호가 성인이 됐습니다. 인쇄소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죠. 처음 몇 번은 먹고 자는 것만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 몇 년은 조금씩 저금했어요. 인쇄소 일을 하면서 뭔가를 배웠습니다. 글자를 다루는 일이잖아요. 종이와 잉크랑.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 뭔가를 제작하는 게 재미를 붙였죠. 재호가 조그만한 것들을 시작했어요. 동네 가게들 전단지를 만들어주는 일. 인쇄소에서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가게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제가 전단지나 뭐 그런 거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 맡기지 않겠다는 데가 많았어요. 왜냐면 잘 모르는 어린애가 와서 하는 말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냥 몇 군데가 부탁을 했죠. 그렇게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받는 돈은 얼마 안 됐는데 그 맡긴 가게에서 반응이 좋았어요. 손님이 좀 늘었다고. 그게 동네 가게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세 군데가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 달엔 7군데. 그렇게 재호는 인쇄소를 그만두고 나서 작은 디자인 업체를 차렸어요. 그때 나이 26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작은 업체를 혼자 운영하는 게 쉬울 리 없잖아요. 돈을 떼먹는 일도 많았고, 거래처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도 있었고, 들어오는,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꺼냈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중요한 사람이 된다. 이름을 알게 된다. 그래, 그 시절이 아직 아닌 거겠지. 더 가야 하는 거겠지. 그러면서
그렇게 재호는 30대가 됐어요. 업체는 조금씩 커갔죠. 직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1명, 그 다음에 3명, 나중에는 10명이 넘었어요. 동네 가게 전단지로 시작했던 게 기업 홍보물로 넘어갔어요. 작은 기업들 브로슈어, 행사 현수막, 나중엔 지역 신문 광고 디자인까지. 그렇게 지역에서 제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 지역 홍보물이나 디자인 관련된 건 제호 업체로 간다는 게 당연해졌어요. 제호가 그 시절을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순간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상한 순간이 있었다고 했어요. 어느 날 지역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실렸죠. 작은 업체가 지역에서 성공한다는 스토리로. 그 기사 제목에 제호 이름이 실렸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었죠. 제호가 그 신문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봤대요. 내 이름이 신문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읽는 신문에. 그때 선생님 말씀이 생각났대요. 많은 사람들이 네 이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재호는 그날 신문을 고이 접어서 서랍에 넣었죠. 그리고 선생님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실까? 이 신문 보여드리고 싶다. 선생님의 그 말씀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고맙다고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재호가 선생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기억나는 건 이름밖에 없었죠. 박 선생님, 소년원 상담 선생님. 뒤늦게 소년원 쪽에 연락해봤지만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렇게 몇 년을 포기하다가 우연히 지역 상담 관련 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호업체에 홍보물 의뢰를 하러. 그래서 그 기관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나 제호가 예전 소년원 상담 선생님 이름을 말했죠. 혹시 아시냐고. 놀랍게도 그 관계자분이 알았어요. 같은 업계분이라고. 이미 은퇴하셨는데 어디 사시는지 알 것 같다고. 그렇게 수소문 끝에 연락처를 얻었어요. 그래서 재호가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재호가 말했어요.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소년원에서 상담해 주셨던 박 선생님이시죠? 저 재호예요, 이재호.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재호? 네, 재호구나. 목소리가 많이 연로해지셨어요. 그새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재우는 여태껏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했어요. 업체를 차린 것도, 지역에서 일하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이 해주신 그 말씀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힘들 때마다 그 말 꺼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 그 말 없었으면 저 못 버텼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재호는 기다렸죠. 그러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재호야, 나 할 말 있는데 직접 말하기 어려운데 편지로 쓰면 안 될까? 그래서 재호가 네라고 했죠. 주소를 드렸습니다. 열흘이라는 기다림 끝에 편지가 왔어요. 손으로 쓰신 편지였는데 글씨가 좀 흔들렸습니다. 연세가 드셨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재호야, 전화로 네 목소리를 듣고 나서 며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 쓴다. 네가 소년원에 있을 때 나는 네가 너무 걱정됐어. 그 눈빛이 뭔가를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거든. 그 눈빛 아는 사람은 알아. 살기를 포기한 사람의 눈. 그래서 나는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 희망을 줘야 하는데 그 희망이 뭔지 내가 모르는 거야. 그냥 잘 될 거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말은 내가 상담 일을 하면서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 재호야, 나는 예언 같은 거 없어. 누군가의 미래가 보이는 능력 같은 거 없어. 그냥 너한테 뭔가 구체적인 걸 붙들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된다. 많은 사람이 이름을 알게 된다. 그 말을 한 거야. 근거 없이. 그냥 널 붙들 수 있는 말이 필요해서 한 거야. 미안하다. 그거 거짓말이었어. 그 말하고 20년 넘게 마음에 걸렸다. 거짓말로 애를 달랬다는 게. 그래서 이 일도 할 수가 없었어. 그 이후로 그만두었단다. 근데 재호야, 전화로 네 얘기를 듣고 지역신문에 네 이름이 실렸다는 거 듣고 많은 사람들이 네 이름을 안다는 걸 듣고 난 지금 그 거짓말이 진짜가 됐다는 걸 알았어. 내가 한 거짓말을 네가 진짜로 만들었어. 미안하고 고맙다. 그 말을 붙들어줘서 잘 살아줘서 이만 줄인다. 박 선생님. 재호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배신감이 들었어요. 거짓말이었다고? 그 말 하나 붙들고 20년을 버텼는데 그게 그냥 꾸며낸 말이었다고? 근데 한참을 앉아서 생각하다가 그게 배신이 맞나 싶은 거예요. 그 말이 거짓이었는지 진짜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저한테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말이 절 살렸어요. 거짓이어도. 진짜처럼 제 안에 들어와서 저를 살렸어요. 그리고 결국 그 말대로 됐잖아요. 선생님이 거짓으로 한 말을 제가 진짜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짓말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후에 이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그게 거짓말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는 말이. 재호가 업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를 시작했어요. 매년 수진이 기일에 지역 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을 내요. 수진이 이름으로. 많은 돈은 아니에요. 한 명에게 100만 원씩. 매년 한 명. 그리고 재호가 장학생의 면접을 직접 해요. 딱 한 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성적은 아니에요. 성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재호의 기준이 뭐냐면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아이. 그게 기준이에요.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아이한테 주는 장학금이에요. 그 이유를 물으면 재호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 나이 때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할 수 없었거든요.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아이한테 누군가가 네 뒤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요. 그 장학금을 시작한 게 10년이 넘었어요. 10명이 넘는 아이들한테 갔죠.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재호는 따로 연락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아이들이 자기 삶을 잘 찾아서 살길 바라는 거예요. 수진이가 알면 어떨까요? 재호는 가끔 그 생각을 한대요. 수진이가 알면 좋아할까? 아마 웃을 것 같대요. 공책에 그림 그리다가 고개 들고 웃던 그 웃음으로. 편지를 받고 나서 재호가 선생님을 직접 찾아뵀어요. 선생님이 사시는 곳까지 내려갔죠. 전화로 듣는 것보다 선생님이 많이 연로해지셨어요. 재호가 처음 봤을 때는 40대셨는데 이젠 70이 가까우셨죠. 머리가 많이 하얘지셨어요. 재호가 선생님을 뵙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생님 많이 늙으셨네요? 라고 했대요.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야, 네가 할 말이야? 그러시면서. 두 사람이 밥을 먹었어요. 선생님이 동네 작은 식당으로 데려가셨는데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대요. 전화로는 다 하지 못한 재호가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듣고 싶었던 선생님이 살아온 이야기. 식사 끝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재호야, 나 사실 그 상담 일 그만두고 나서 한동안 후회했어. 너한테 거짓말한 게. 왜요? 그거 진짜가 아닌데 그거 알려주면 어떡하나 싶었어. 재호 아이가 그 말을 믿고 살다가 안 되면 더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네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면서도 찾기가 무서웠네. 재호가 한동안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선생님, 그 말이 진짜냐 아니냐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뭘 느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한테 뭔가를 기대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누군가가 뭔가를 기대한다는 거, 그게 제가 살 수 있던 이유였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닦으시면서 밥 먹다가 왜 이러냐? 제보도 웃었어요. 저는 제호 이야기에서 이 부분이 제일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선생님께 한 말. 누군가가 본인한테 뭔가를 기대한다는 걸 느꼈다는 말.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누군가가 나한테 기대를 하면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잖아요. 어긋나기 싫고.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누군가가 그렇게 나한테 뭔가를 기대를 한다면 그게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재호한테는 가족이 없었어요. 기대해주는 사람도 없었죠. 선생님의 그 말씀이 거짓말이었어도 처음으로 기대받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들이 재호를 살게 한 거죠. 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 주변에 기대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혼자인 사람.
어떻게 살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한테 누군가의 이러한 기대한다는 말 한마디가 어떤 힘이 될지 누가 알까요?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셨는데 그 거짓말이 재호를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살게 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한 말은 그 누군가를 평생을 살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끝으로 재호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업체는 계속 하고 있대요. 직원도 20명이 훌쩍 넘었어요. 지역에서 재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생님 말대로. 그리고 30대 중반에 늦은 결혼도 했어요. 딸도 하나 있대요. 딸한테 어릴 때 이야기를 해준 적 있냐고요? 재호가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해요. 다 말하기엔 아직 어려가지고. 근데 언젠가 다 말해줄 거예요. 네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딸이 무언가를 할 때 힘들어할 때 저는 이런 말을 해줘요. 너는 분명히 뭔가를 해낼 거야. 근데 그게 뭔지 아빠는 몰라. 근데 해낼 거야. 그게 보여. 그게 거짓말이냐고요? 아니요. 근데 그 말이 딸한테 힘이 된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이 이야기에서 저는 하나를 계속 생각해요. 선생님의 거짓말이 거짓이었냐, 진실이었냐. 선생님은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예언 같은 능력은 없다고. 그냥 만들어낸 말이라고. 근데 그 말이 진짜가 됐어요. 제호가 진짜로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많은 사람이 이름을 알게 됐고요. 그렇다면 이게 거짓말일까요? 어쩌면 이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제호한테서 그 일말의 가능성을 본 게 아닐까요? 근거는 없어도 느낌으로 이 아이가 살아남으면 분명히 뭔가 한 가닥은 할 것 같다는 그 느낌이 말로 나온 거. 그게 예언이 아니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느낀 대로 말씀하신 거라고. 이것이 뭔가 말로 적극적으로 표현을 잘 못했지만 이 아이한테서 뭔가를 느끼신 거라고. 네, 제후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선생님 편지에 이 문장이 제일 오래 남았어요. 내가 한 거짓말을 네가 진짜로 만들었어. 그게 이 이야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거짓이어도 누군가 우리한테 해준 말이 우리가 붙들고 살다 보면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진짜는 결국 우리가 만들 거라는 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꼭 사연 보내주세요.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면서 한 번쯤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면 충분합니다. 영상 아래 이메일이나 커뮤니티 탭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